진짜 이 책은 어마어마한 작가님들이 모인 거예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니얼 카너만의 10년 만의 신작입니다. 그래서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일단 구입하고 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 꽂아놓고 일단 꽂아놔야 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약간 표지도 좀 비슷해요. 생긴 게 세트같이 그쵸? 완전 똑같이 네, 생겼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실 텐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읽어보시면 그런 기대 생각이 이상이다. 들고 생각이 가는 생각보다 좀 더 쉬운 느낌도 들고요. 사례도 또 많고 네. 조금 이제 저희한테 친밀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은 편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이제 조금 더 그 상위 총론 개념이고 여기는 강론 개념이라서 조금 더 저희가 더 공감할 수 있는 네.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을 소화하셨다면 이 책은 네. 정말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사실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변산성이라는 거. 변산성. 변산성. 좀 어려운 단어. 변산성 처음 봤어요, 저도. 태어나서. 근데 이 말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누가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값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러면 이거는 이거네. 이렇게 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변산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변산성이 있다라는 거, 사람들의 생각에 잡음이 있다라는 걸 왜 몰랐을까? 그거는 우리 회사 사람들은 나랑 비슷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계속 몇 년 동안 같이 일해왔잖아. 우리 의견 일치해. 그리고 나 부장님한테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어. 우리 부장님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다른 부서는 아니었던 거지. 그건 그런 네 생각이고 것들을, 이랬던 네. 거예요. 특히나 경영진들은 잡음을 예상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아니 그 잡음이 그렇게 없을 텐데 뭘 그걸 검사를 해야 되나요? 그거 타당성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들춰보니까 어마어마한 오류와 잡음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라고 환상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소박한 실제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하게 세상을 본다는 믿음을 사람들은 갖고 있대요. 왜냐면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보는 거밖에 안 보이니까. 네. 다른 사람, 이것도 약간 잡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보는 것이 옳을 거란 약간의 편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소박한 실제로는 날마다 강화된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좀 완고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잡음 문제를 인정한다는 건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 지금 보험 사정관이 이걸 결과를 잘 내고 있겠죠. 항상 하는 루틴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잘 할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들춰내면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잡음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곳곳에 녹아 있었다. 잡음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 같은 거 할 때도요. 가만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나 보면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지 라고 믿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배웠어 상사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나도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그냥 다들 뭐 나랑 비슷하겠지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라고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점점 그런 게 강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더 들고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계속 그렇게 잡음이 누적돼 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약간 잡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책? 우리도 일단은 뭐랄까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있다, 내 판단에 잡음이 있다, 이게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거나 인지를 해야 이거를 좀 줄이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의 회사의 판단에는 잡음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 게 있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걸 좀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방금 전에 그 얘기했던 것 중에도 이렇게 남들이 먼저 의견 제시한 거를 정면에서 반박하기 어려워한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거를 폭포 효과?
이런 사례는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TV에서 어떤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명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요. 혼자서. 한 명이 쳐다볼 때는 이렇게 아무도 안 봐. 근데 2명이 보고 3명이 보고 한 그렇죠. 4명이 이렇게 한 동시에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동시에 다 그쪽을 쳐다본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더라.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중요한 회의인데 우리 3명이 이렇게 회의를 해요. 네.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어떤 의견을 딱 던져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시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그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친밀도를 내가 이 반박을 함으로써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거를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만큼 생각했나 보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저 사람에 그럴 수도 대한 있고. 신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거는 이러이러하니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뭐 잘 판단했겠지 평소에 신뢰감 있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따라가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근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면 최초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잘못된 의견을 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잡음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런 결과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비용이 커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이 집단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집단지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책에서 굉장히 많이 본 사례인데 저 돼지가 몇 킬로그램이 나갈 것 같아요? 라고 3명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오차가 커요. 실제 무게와. 그런데 이거를 뭐 2만 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평균값이. 예. 어. 평균 값이. 네. 그게 신기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답의 굉장히 근사치를 집단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은 굉장히 현명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집단이 갑자기 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왁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왜 우리 다운로드 순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일단 순위에 올라가면 그냥 그게 계속 올라가고 더 이슈가 되고 더 화제가 돼서 더 인기가 있어지는 그런 사례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폭포 효과 그러니까 집단은 굉장히 현명하기도 하지만 또 이성을 잃고 통제력을 잃고 확 다른 데로 나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또 잡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잡음들을 좀 잘 알아야만 네. 네, 나도 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그 단어 용어를 봤는데 집단 극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야 이거 그거래 이러면 맞아 내가 느낌이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 그거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루머 같은 거 막 확산시키고 뭐 저 연예인이 지금 보니까 바다 갔네? 근데 이 연예인도 지금 바다 갔는데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맞네. 딱 걸렸어. 이러면서 막 사귄다더라. 나중에 막 기사 뜨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잡음이다. 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일반화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잡음들이 생기는 것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좀 사례들이 누적돼서 아까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돼지 몸무게 하는 것들. 네. 표본수가 많아지게 되면 표본오차가 줄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통계적인 사고를 해라. 통계를 자료를 많이 활용해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 경험에서 이제 인과적인 사고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것들이고 네. 결국은 이 내부적인 판단보다는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돼지의 몸무게의 평균 값 이거를 약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판사 280명이 이 사건에 대한 형량은 평균적으로 7년을 구형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7년을 구형했고 뭐 극단에는 3년, 10년이 있었지만 네. 굉장히 많은 7년이 하면 이게 약간 정의라고 보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판단에는 좀 정답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뭐랄까 그런 논의의 그런 기본 자체가 맞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정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다수가 정의롭다 혹은 다수가 옳다 다수가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잡음이 끼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의로운가?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편향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이 흑인인가 백인인가 거기에 따라 판결이 굉장히 좀 격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일관됐어요. 그럼 이거는 잡음은 없었지만 편향은 있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디테일, 생각의 디테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네. 이 법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례를 따지게 되면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각 죄별로 형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있을 때는 형량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형량을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형사사법이 몇십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범죄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판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판사들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판례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뭐 요 책에서도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데이터 갖고 판단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AI가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직장 면접을 보는데 AI가 봐주기도 해 면접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면접관들이 이상한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해서 점수를 잘못 주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사전 그런 뭐 선입견이 없는 AI가 오히려 면접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그런 것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면접을 보는 것들이 AI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량을 판단하는 판사들의 업무에서도 AI가 많이 그런 역할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판사 일은 AI가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AI가 데이터가 주어지는 어떤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편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편향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구형을 한 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일률적으로 그 AI의 이 사건은 몇 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네네. 참고를 하는 거, 뭐 한 65% 정도로 AI의 판단을 참고하되 네. 네. 뭐 판사의 어떤 판단을 뭐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네. 판단에 대한 것들, 이 형량에 대한 것들은 이게 그 당시 트렌드도 맞춰야 되고 사람들의 그런 의식 수준도 맞아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과거에는 죄였는데 지금 죄가 아닌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배심원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사의 오류를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형량들은 판사가 보통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보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네.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참 어쨌든 사람이 끼면 이런 편향과 잡음은 안 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배심원들도 이제 배심원 판결을 보면 네. 첫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범죄는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거기에 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 맞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또 잡음, 또 폭포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판례라는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최초의 판례도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네네. 너무 형량을 가볍게 했다거나 또는 강하게 했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후속 판사들은 그걸 보고 또 판단을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계속 오류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최초의 판단을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이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빠시오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기준 큰 틀에서 판단하는 게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지가 이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대요. 굉장히 간단한 기준, 뭐 입사 기준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입사 시험 때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의 점수를 총합했을 때 그냥 면접해가지고 면접 100%로 했을 때보다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효율을 내고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유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네. 판단을 할 필요도 있고 이제 음. 플러스 알파로 인간의 뭐 면접관의 어떤 판단이 조금 더 부과가 돼야 되고 사실 그렇게 다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이 많고 실제로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이런 오차나 뭐 어떤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최대한 줄여야지만 나중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네. 근데 사람들은 제가 판사예요. 그럼 이제 판사님보다는 AI가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역에서 내가 판단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 경영에 대한 그런 판단은 80%는 AI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 결정을 있냐, 할 수가 이렇게 있나요? 할 수 라고 따질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 경험도 있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이걸 잘 아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냉정하게 좀 보면 무서운 얘기죠. 어.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데 일단은